아침 해가 푸른 만의 바닷물 위로 반짝이며 이강현이 녹슨 픽업트럭 아래에서 빠져나와 기름때 묻은 손을 닦았다. 42살, 그의 얼굴에는 힘든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그를 청포읍의 명물로 만든 친절함이 빛나고 있었다. 최씨 오토앤드마리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은 장비들로 가득한 작은 정비소였지만 지난 5년간 강연의 삶 그 자체였다. 길 건너 청포 낚시용품, 위층 아파트와 정비소 공간을 강연에게 세주고 있는 70살의 주인 최만식 사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또 일찍 일어났구먼 이 서방. 강연은 고마움에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다. 최 여사님 차 정고까지는 끝내드려야 해서요. 손주분 데리고 서울병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제값 다 못 치를 거라는 거 알잖나. 강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어깨를 으쓱했다. 대신 그분 키라임 파이를 가져다 주시잖아요. 제가 더 이득이죠. 최 사장이 껄껄 웃다가 심각해졌다. 은행에서 자네 대출금 때문에 또 전화 왔었네. 강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약속 잡아놨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했잖나.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건 제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강연은 트럭 아래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갔다. 대화는 끝났다. 강연은 작업하는 동안 가끔씩 미간을 찌푸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최근 들어 두통이 심해지고 있었고 꿈도 마찬가지였다. 물구암 소리, 총격전의 파편적인 이미지들. 예전에 한 의사는 그것들이 그의 과거를 앗아간 머리 부상과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었다. 5년 전 강연은 신분증도 기억도 없이, 그리고 그를 죽였어야 할 상처를 입은 채 남쪽 해변으로 50마일, 약 80km 떨어진 곳에 떠내려왔었다. 정오 무렵 강연은 최 여사님 차 수리를 마치고 다른 고객 3명을 더 도왔다. 작업복을 갈아입고 있을 때 그의 젊은 조수 김영철이 들어왔다. 은행 가시려면 제가 가게 문 닫을 수 있어요. 영철이 제안했다. 고맙다. 행운이나 빌어줘. 강연은 낡은 지프를 몰고 시내를 가로질렀다. 갈매기 식당을 지나칠 때 주인 강 사장이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다. 청포읍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곳이었다. 그것이 강연이 회복된 후에도 이곳에 머무른 이유였다. 소속감을 느낄 만큼 충분히 작은 곳. 잊힌 과거의 누군가가 그를 찾으러 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할 곳이었다. 청포상호저축은행은 항구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커다란 창문이 있는 소박한 2층 건물이었다. 강현은 차를 주차하고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깨끗한 버튼다운 셔츠를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오후 고객들로 붐볐다. 강현은 그를 알아보고 미소 짓는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강현 씨. 박서연 지점장님하고 약속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혜주 씨. 방금 손님 응대 마치셨어요. 잠시 앉아 계시면 곧 모시겠습니다. 강현은 대기 공간에 앉아 은행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켜보았다. 한 할머니가 신중하게 현금을 세고 있었고 젊은 엄마는 활발한 쌍둥이를 달래고 있었다. 보안요원 씨,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의 나이 지긋한 그는 강현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남자 3명이 들어섰다. 플로리다, 아니 이곳 남해안 더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재킷을 입은 그들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그들의 움직임에서 무언가가 강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 이유를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한 명이 산탄총을 꺼내 들었다. 모두 엎드려. 지금 당장. 혼란이 터졌다. 비명이 공기를 갈랐고 고객들이 엄폐물을 찾아 몸을 날렸다. 키가 가장 큰 강도 분명 두목인 듯한 자가 권총을 방 안가득 휘둘렀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이건 은행 강도다. 강현은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뇌 속의 스위치가 딸깍하고 올라간 것처럼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듯했고 그는 비정상적인 명료함으로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렸다. 두목의 방가소에 놓인 손가락 위치, 가장 어린 강도의 불안한 눈떨림 방, 안 모든 사람의 위치, 두목 강도가 혜주 씨를 밀쳤다. 금고열어 지금 당장 강현은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카운터 뒤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보안 요원 고 씨가 무기를 꺼내려 하자 세 번째 강도가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꼼짝마 늙은이 고 씨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제 총잡이는 강현을 발견했다. 그가 무기를 휙 돌렸다. 너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가. 강현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진정해요. 모두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는 동안 강현의 발이 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균형 잡힌 자세로 미묘하게 움직였다. 강도가 다가왔다. 총구가 강현의 가슴을 향했다. 내가 말했지,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가라고. 지금 당장 내 문제 없습니다. 강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자신조차 놀란 유연한 동작으로 그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총을 옆으로 밀쳐내면서 다른 손으로는 남자의 목을 가격했다. 강도는 숨이 막혀 컥컥거리며 쓰러졌고 강현은 한 번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그를 무장 해제시켰다. 다른 강도들이 반응했지만 강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를 미끄러지듯 넘어가 그 추진력을 이용하여 두 번째 남자의 가슴에 발차기를 날렸다. 강현이 남자의 손아귀 위에서 산탄총을 비틀어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그를 가격하여 의식을 잃게 만들자 산탄총이 천장을 향해 발사되었다. 두목이 총을 쐈지만 강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정비공에게는 생소한 정밀함으로 움직였고 강도가 그를 추적하기 전에 거리를 좁혔다. 세 번의 신속한 움직임 후 두목은 팔이 부러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강현은 그의 총을 들고 있었다. 전체 제압 과정은 1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은행 안은 침묵에 잠겼다. 강현은 쓰러진 강도들 사이에 서 있었다.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총을 들고 있었다. 그러고는 혼란이 그의 얼굴을 덮쳤다.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고 씨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벨트에서 꺼낸 수갑과 케이블 타이로 강도들을 결박했다. 세상에 강현이 자네 대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나? 강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다. 은행 지점장 박서연이었다. 마른 체형에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40대 초반의 그녀는 밤색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현장을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혜주 씨가 떨리는 손으로 강현을 가리켰다. 저분이 혼자서 전부 다 해치웠어요. 마치 무슨 뭔지도 모르겠어요. 서연의 시선이 강현의 시선과 마주쳤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무언가도 있었다. 비범한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몇 분 안에 은행은 청포읍 경찰서 경찰관들로 가득 찼다. 젊고 야심찬 강경위가 진술을 받았고 구급대원들은 부상당한 강도들을 돌봤다. 강현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누가 줬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충격 탐욕가 어깨에 둘러져 있었다. 두통이 이제 눈이 멀 정도로 심해졌다. 기억의 파편들이 눈앞에서 번쩍였다. 물밤 폭발 전투복을 입은 남자들. 강경위가 다가왔다. 그래서 강현 씨, 정비공이 어떻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장 강도 3명을 제압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현이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반응했을 뿐입니다. 반응했다고요. 당신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보통 생계를 위해 차를 고치지는 않죠. 박서연 지점장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강경위님, 강현 씨는 오늘 제 목숨과 직원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신문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강경위는 마지못해 물러섰다. 자세한 진술이 필요할 겁니다. 마을 떠나지 마십시오, 강현 씨. 상황이 안정되자 고객들은 진술서를 제출한 후 풀려났다. 강현은 점점 더 방향 감각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며 남아있었다. 아드레날린이 사라지자 서연이 물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다. 강현은 물을 받았다. 그냥 적절한 장소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건 단순히 적절한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망설였다. 정말로 어떻게 그런 걸 배웠는지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강현은 자신의 손을 보았다. 기억력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5년 전 사고 이후로요. 서연은 지적인 눈으로 그를 살폈다. 저는 전투 참전 용사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 남편도 돌아가시기 전에 군 복무를 했었거든요. 강현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물을 마셨다. 저는 그냥 정비공입니다. 대출금 때문에 여기 왔던 정비공이죠. 그녀가 그의 옆에 앉았다. 일어난 일을 고려하면 그 논의는 연기해도 될 것 같아요. 강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다. 은행 방침에 강도 막으면 대출 탕감해주는 조항이라도 있나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녀가 망설였다. 제 아들 지민이랑 제가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내일 펠리컨, 아니 갈매기 식당에서 저녁이라도 어떠세요? 강현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가에서 소동이 일었다. 뉴스 카메라들이 경찰 통제선을 밀치고 들어왔고 한 기자가 강현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선생님 강도를 막은 정비공이 맞으십니까? 무장 강도 3명을 어떻게 제압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현은 고개를 숙였지만 너무 늦었다. 강경위가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는 동안 카메라들이 그의 얼굴을 포착했다. 들강도 사건 다음 날 아침 이강현은 최 씨 오토 앤 마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게 앞에 모여든 군중을 발견했다. 손님들, 이웃들, 그리고 지역 뉴스 촬영팀까지 그가 지프에서 내리자마자 그에게 몰려들었다. 여기 있네요. 강현 씨,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함원 씨, 청푸읍의 영웅이 된 기분이 어떠십니까? 혹시 군인이셨나요? 강현 씨,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강현은 그 관심에 불편해하며 손을 내저었다. 제발요, 저는 고칠 차들이 많습니다. 그는 겨우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자 김영철이 이미 차고 문을 열고 있었다. 젊은이는 씩 웃었다. 사장님, 이제 우리 가게 대기 명단 생겼어요. 모두 영웅 정비사한테 차 고치고 싶어 한다고요. 강현이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영철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고. 안으로 들어서자 대기 명단을 확인했다. 평소보다 2배나 많은 고객들이었다. 그의 휴대폰은 전화와 메시지로 계속해서 울려댔다. 그중 한 문자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서연 지점장이 보낸 것으로 갈매기 식당 저녁 이광씨라고 간략히 적혀 있었다. 하루 종일 강연의 고객들은 그를 다르게 대했다. 최 여사님은 파이 하나 대신 2개를 가져왔고 고등학교 축구팀 코치는 무료 시즌 티켓을 제안했다. 강현은 그들의 호의에 어색한 겸손함으로 응대했지만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로 인식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 두통은 계속되었고 밤사이 헬리콥터 전술 장비를 착용한 남자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명령을 외치는 섬광 같은 이미지들이 동반되었다. 늦은 오후 강현은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저녁 식사를 위해 아파트로 올라가 몸단장을 했다. 작은 욕실에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헤어라인의 흉터 어깨를 가로지르는 또 다른 흉터 갈비뼈 근처의 것까지.
그는 항상 그것들이 기억을 잃게 만든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정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흔적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갈매기 식당에서 강현은 이미 칸막이 자리에 앉아있는 서연과 그녀의 12살 아들 지민이를 발견했다. 그가 들어서자 식당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속삭임과 알아보는 듯한 고갯짓으로 술렁였다. 식당 주인이자 그의 오랜 친구인 강 여사가 그를 가로막았다.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강현아. 그럴 필요 없어요, 사장님. 필요하고 말고. 내 여동생도 거기 은행 고객이라고. 자네가 아니었으면. 그녀가 그의 팔을 토닥였다. 어서 가봐. 데이트 즐기라고. 데이트가 아니. 강연이 시작했지만 강 여사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서연은 그가 다가오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밤색 머리는 어깨 주위로 내려와 있었다. 전문적인 은행 지점장의 모습에서 변신한 모습이었다. 유명인사 이강현 씨 납치셨네요.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다. 강현이 칸막이 자리에 앉았다. 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민이는 엄마의 눈과 죽은 개가 살짝 뺀 호리호리한 소년이었는데 숨길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강현을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가 보안 영상 보여주셨어요. 아저씨 완전 제이슨 본 같았어요. 지민아 서연이 경고했다. 우리가 이야기했었잖니. 괜찮습니다. 강현이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민아 내가 어떻게 그걸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서연이 강현을 살폈다. 말씀하신 기억상실증. 과거가 얼마나 많이 사라진 건가요? 강현은 망설였다. 그는 좀처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5년 전 이전의 모든 것이요. 머리 부상 입고 해안가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의사들은 외상으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했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죠. 단편적인 것들, 꿈들, 가끔씩. 하지만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 그 강도 사건 전까지는요. 그들의 대화는 강경위가 식당으로 들어서면서 중단되었다. 그의 시선이 강현에게 꽂혔고 그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박 지점장님, 지민군, 좋은 저녁입니다. 그가 강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현 씨 유명세를 즐기고 계신가 보군요. 그냥 저녁 먹는 중입니다, 경위님. 강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요. 제가 당신 배경을 좀 조사해 봤는데 5년 전 이전 기록이 별로 없더군요. 서연이 자세를 바로잡았다. 강현 씨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건가요? 단순한 후속 조치일 뿐입니다. 강경위의 시선은 여전히 강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번 강도 사건에 국정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박수진 요원님이 내려오실 겁니다. 강현은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저는 이미 진술했습니다. 더 많은 걸 원할 겁니다. 강경위가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훈련 없이는 아무도 그렇게 총잡이들을 제압하고 정확한 위치에 뼈를 부러뜨리지는 못하죠. 군 기록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만약 복무하셨다면 기록이 있을 텐데요. 만약 안 했다면요. 강현이 조용히 말했다. 팽팽한 침묵이 흐르다가 서연이 끼어들었다. 경위님, 저희는 저녁 식사 중입니다. 강경위가 자세를 바로잡았다. 물론입니다. 식사 즐기십시오. 그는 마지막으로 강현을 한번 쳐다보고는 떠났다. 강경위가 떠난 후 지민이가 긴장을 풀며 물었다. 그럼 아저씨가 나쁜 놈들 막았다고 혼나는 거예요. 강현이 간신히 미소 지었다. 아니, 경위님은 그냥 자기 일 하시는 거야. 저녁 식사 나머지는 즐겁게 지나갔다. 강현은 서연과 함께 있으면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민이는 차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고 강현은 언젠가 기본적인 정비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다. 디저트로 강 여사의 유명한 키라인 파이가 나왔을 때 강현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짐이나 저기 제레미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렴. 서연이 식당 주인 아들을 가리키며 제안했다. 지민이가 떠나자 서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보세요.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적이 있어요. 제 남편이 특수부대 출신이었거든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남편분이요. 강연히 조심스럽게 말했다.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서연의 표정이 흐려졌다. 3년 전에요. 훈련 사고였어요. 그녀가 망설였다. 제가 남편 부대원들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당신 움직임 일부가 그분들과 비슷해요. 첫 번째 강도를 무장 해제시킨 방식 같은 거요. 그거는 군 근접 전투 기술이에요. 강현은 이 말을 곱씹었다.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한지수 박사님이세요. 트라우마와 기억 회복 전문의시죠. 남편 부대 참전용사들 치료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강현은 마지못해 카드를 받았다. 전에도 의사들 만나봤어요. 한 박사님은 달라요. 군 트라우마를 이해하시거든요. 강현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식당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다. 귀에서 고음의 이명이 울렸고 이미지가 번쩍였다. 물이 차오르는 칸막이. 남자들이 소리치고 있었다. 물속의 피. 강현 씨 서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그가 테이블을 꽉 잡았다. 괜찮아요.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아요. 뭐죠? 강현이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기억인 것 같아요. 물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빠져 죽고 있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걱정으로 바뀌었다. 제발 한 박사님께 전화해보세요. 늦은 밤 강현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한지수 박사의 카드가 그의 손안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의미를 곱씹었다. 만약 이것들이 진짜 기억이라면 그는 누구였을까? 무슨 일을 했던 걸까? 과연 알고 싶기는 한 걸까?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최만식 사장이었다. 아직 안 자고 있을 줄 알았네. 강현이 받자 최 사장이 말했다. 두통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 예쁜 은행 지점장님이랑 저녁 식사했다고 들었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강현은 미소 지었다. 소문 한번 빠르시네요. 청포흡이잖나. 최 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강경희가 이것저것 묻고 다닌다고도 들었고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자네는 안 그런가? 우리 모두 어떤 식으로든 그렇잖나. 최 사장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강현아 자네가 사고 후에 부두에서 자빌하고 있을 때 내가 자네를 발견했을 때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았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어쩌면 이제 그게 무엇이든 마주할 때가 된 건지도 모르겠네. 강현은 어두운 바다 위를 움직이는 배의 불빛들을 쳐다보았다. 만약 제가 발견한 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그럼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되지.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강현아. 자네가 뭘 했든 누구였든 간에 내가 지금 자네에 대해 아는 건 변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강현은 한지수 박사에게 전화해서 약속을 잡았다. 정비소로 향하기 전에 그는 청포 낚시용품에 들러 최 사장과 이야기했다. 노인은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다. 자네가 올 줄 알았네. 조언이 필요해요. 강현이 인정했다. 국정원에서 온대요. 최 사장은 그를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뒤편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금속 잠금 상자를 꺼내 열고는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자네가 청포읍에 처음 왔을 때 작업복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 그리고 이거랑. 그가 강현에게 봉투를 건넸다.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했었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서 강현은 봉투를 쳐다보았다. 이걸 5년 동안 가지고 계셨다고요. 자네가 전에는 준비가 안 됐었지.
어쩌면 지금은 됐을지도 모르고 강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해군 정복을 입고 가슴에 훈장을 단 자신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뒷면에는 자신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발견되면 이것을 파기할 것. KMS. KMS. 강현이 속삭였다. 자네 이니셜일 거라고 생각했네. 최 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한 번도 찾아보지는 않았어. 자네 사생활을 존중했지. 강현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청포수병원 한지수 박사님을 만나봐야겠어요. 청포수병원 한지수 박사는 사무실에서 강현을 맞이했다. 50대의 그녀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통찰력 있는 눈을 가졌고 위기 상황 처리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차분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서연 씨가 선생님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이 자리에 앉자 그녀가 시작했다. 기억상실 최근 사건 두통. 강도 사건 이후로 심해졌다고요.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을 보여주었다. 제 이니셜이 KMS인 것 같아요. 그녀는 그것을 신중하게 살폈다. 훈장으로 보아 상당한 공로를 세우신 것 같군요. 최면 요법에 대해 열린 마음이신가요? 묻힌 기억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현은 망설였다. 만약 제가 잊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면요. 그건 항상 위험 부담이죠.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불확실한 상태로 사는 것에도 그만한 대가가 따릅니다. 과정에 대해 논의한 후 강현은 동의했다. 한 박사는 그를 편안한 상태로 유도하고 시작했다. 은행으로 돌아가세요, 강현 씨. 총잡이를 봤을 때 뭘 느꼈는지 말해주세요. 인식. 강현이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특정 인물들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요. 위협 평가는 자동적이었어요. 그 느낌이 당신을 과거로 이끌도록 하세요. 전에 어디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강현의 호흡이 바뀌었다. 물, 밤, 우린 잠수정 안에 있었어요. 아덴만 아니 동해의 배에 접근하고 있었죠.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제 팀이요. 6명, UDT-CL 알파팀. 한 박사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녀는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했다. 거기서 당신 이름은 뭐였죠? 강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소령, 김민석, 임무는 뭐였죠? 소령님. 강현의 몸이 갑자기 긴장했다. 기밀입니다. 테러리스트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무기 밀매상. 이반 볼코프가 표적이었죠. 그의 호흡이 가빠지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뭔가 잘못됐어요. 폭발, 침수, 부하들이 쓰러지고 볼코프가 내 얼굴을 봤어요. 내가 강현이 눈을 번쩍 뜨며 벌떡 일어섰다. 숨을 헐떡였다. 그가 나를 베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해류가 나를 휩쓸어 갔어요. 한 박사가 그가 정신을 차리도록 잠시 시간을 주었다. 강현 씨, 당신이 묘사하는 건 비밀 군사 작전처럼 들리네요. 강현이 손바닥으로 눈을 눌렀다. 부하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아직은 그걸 알 수 없어요. 이것들은 단편적인 기억이지 전체 그림이 아니니까요. 강현이 휘청거리며 일어섰다. 확인해봐야겠어요. 만약 내가 시일이었다면 스위스 취리히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이반 볼코프라는 남자가 국제뉴스 채널의 작은 보도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손에 들린 모닝커피 잔이 중간에서 멈췄다. 기자는 플로리다 아니 한국의 작은 해안마을 청포읍에서 일어난 은행 강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평범한 지방 뉴스였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보안 카메라에 찍힌 흐릿한 영상이었다. 지역 정비공이 맨손으로 무장 강도 3명을 제압하는 모습. 전문가는 그의 기술이 고급 군사 격투술이라고 분석했다. 영상이 한 남자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을 때
볼코프의 손이 멈칫했다. 기자가 강현이라는 이름의 정비공이라고 언급했지만 볼코프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특히 강현이 고개를 돌릴 때 관자놀이 부근에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흉터. 5년 전 아덴만 아니 동해의 어둠 속에서 자신이 직접 새겨 넣었던 바로 그 흉터였다. 불가능해. 볼코프가 러시아어로 속삭였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에 있는 비슷한 흉터를 만졌다. 김민석 소령. 그는 리모컨을 집어 영상을 되감았다. 정지화면 속 남자의 얼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5년 전 자신의 가장 큰 무기 거래를 망치고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자신 역시 거의 죽일 뻔했던 바로 그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 장교. 그가 죽었다고 확신했었는데 볼코프의 눈의 충격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비행기 준비해. 한국으로 간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드미트리 바라노프를 찾아. 그에게 내가 김민석을 찾았다고 전해. 한편 청포읍에서 이강현은 한지수 박사의 진료실을 나선 후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김민석 소령, UDT SEAL, 작전명 물수리, 이반 볼코프, 폭발 침수 죽어가는 동료들. 파편적인 기억들은 너무나 생생했지만 여전히 현실감을 찾기 어려웠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김민석 소령이나 작전명 물수리를 검색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군 기밀이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정말로 그의 상상 속 이야기일 뿐일지도 몰랐다. 청포읍 경찰서에서는 강경위와 함께 서울에서 급파된 국정원 박수진 요원이 은행 강도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 사람 움직임은 보통이 아닙니다. 박 요원이 영상을 정지시키며 말했다.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의 전형적인 근접 격투술입니다. 하지만 이강현이라는 이름으로는 어떤 군 관련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가명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경위가 제안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 요원은 강현의 얼굴 사진을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검색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그가 군 출신이라면, 특히 특수부대 출신이라면 어딘가에는 반드시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몇 시간 후 박 요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국방부 방첩사령부에서 온 전화였다. 네, 박수진 요원입니다. 뭐라고요? 신원 확인됐다고요? 잠시만요. 그녀는 수화기를 맞고 강경위에게 속삭였다. 찾은 것 같습니다. 방첩사 송 대령님이 직접 내려오시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청포읍 경찰서 작은 회의실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강현은 박수진 요원과 강경위, 그리고 방금 서울에서 도착한 해군 제복 차림의 송 대령과 마주 앉아 있었다. 송 대령은 휘대로 보이는 강인한 인상의 장교였다. 이강현 씨, 아니 김민석 소령님. 송 대령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난 5년간 실종 및 전사 추정 상태였습니다. 당신의 생존은 그야말로 예상 밖입니다. 그는 강현의 지문을 채취하여 즉석에서 신원 확인을 마쳤다. 모든 것이 일치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강현이 힘겹게 말했다. 이해합니다. 송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수 박사님께 기본적인 상황은 전달받았습니다. 외상 후 기억 상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최면 요법을 통해 일부 기억이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작전명 물수리에 대해서요. 네, 잠수정, 폭발, 그리고 이반 볼코프라는 이름이 송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작전명 물수리는 극비 임무였습니다. 동해 공해상에서 활동하던 국제무기 밀매 조직 소탕 작전이었죠. 김소령님께서 알파팀 팀장이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잠수정이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 김소령님을 포함한 팀원 전원이 실종되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단순 사고로 기록되었지만 저희는 항상 내부 정보 유출을 의심해 왔습니다. 강연의 머릿속에서 파편적인 기억들이 소용돌이쳤다. 내 팀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준하 상사, 최민규, 중사 배진호 중사, 그리고 알렉스 로빈슨 하사. 만약 외국인 팀원이 있었다면 그대로 사용, 아니면 한국 이름으로 모두 전사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강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이름들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내부 정보 유출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송 대령이 확인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정보를 유출했는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볼코프, 강현이 중얼거렸다. 그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이 흉터를 남겼죠. 그가 관자놀이에 오래된 흉터를 가리켰다. 그는 블라디나 항에서의 일에 대한 복수라고 했습니다. 제 동생을 죽였다고요. 송대령과 박요원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블라디나 항 작전은 물수리 작전 14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송대령이 설명했다. 김소령님 팀이 성공적으로 무기 밀수를 저지했고 그 과정에서 볼코프의 동생이 체포되었죠. 그는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볼코프가 개인적인 복수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긴급해졌다. 어제 최면 치료를 받기 전 제 정비소 앞에서 검은색 SUV 한 대를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 얼굴이 볼코프와 비슷했습니다. 저를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송 대령과 박요원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볼코프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군요. 박요원이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분명 복수를 위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송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소령님은 이제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과거 기억을 되찾으신다면 5년 전 작전 실패의 진실을 밝힐 유일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만약 볼코프가 저를 노리고 있다면 그는 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할 겁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마을,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령님께서는 지금 민간인 신분이십니다. 박요원이 지적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 대령이 정정했다. 김소령님은 전역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등재된 현역 군인 신분이시죠. 그 의미가 강연을 강타했다. 제 연금, 사망보험금은 제 전처에게 지급되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김민정 씨에게요. 작전 투입 약 1년 전에 이혼하셨더군요. 또 다른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더 이상 이강현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었다. 그는 김민석이었고 그의 과거는 현재를 위협하고 있었다. 만약 볼코프가 여기 있다면 그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끼는 사람들도 표적으로 삼을 겁니다. 강현이 말했다. 그들을 미끼로 저를 끌어내려 하겠죠. 이 마을 이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지역 경찰과 협력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박요원이 제안했다. 청포읍에는 강경위를 포함해서 경찰관이 6명 뿐입니다. 강현이 지적했다. 그들은 전문 킬러들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송 대령이 강현을 살폈다. 기억상실에도 불구하고 소령님의 전술적 판단 능력은 그대로이신 것 같군요. 어떤 것들은 씻겨나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강현이 침울하게 말했다. 서울에서 전술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요원이 제안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강현은 결정을 내렸다.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박서연 지점장님과 아들 지민이 그들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최만식 사장님도요. 박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그분들께 경관을 보내겠습니다. 그녀가 강경위에게 지시했다. 강경위님, 박 지점장님과 최 사장님 보호 조치 준비해 주십시오. 그들이 보안 준비를 마무리하는 동안 강현의 전화벨이 울렸다. 박서연이었다. 강현 씨, 은행 밖에 이상한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처음 보는 남자들이 아침부터 건물을 지켜보고 있고요. 강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서연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사무실 문 잠그고 건물 보안팀에 전화하세요. 비상 상황이라고 알리시고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깃들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민이는 학교에 있나요? 네. 왜요? 강현 씨, 저 무서워요. 강현은 박 요원에게 신호를 보내며 전화기를 막았다. 볼코프 부하들이 은행에 있어요. 서연 씨가 안에 있고요. 박 요원은 즉시 전화를 걸어 청포 상호저축은행으로 경찰 병력을 급파하라고 명령했다. 서연 씨, 강현이 계속했다. 가만히 계세요. 경찰이 가고 있습니다. 그 남자들에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거 강도 사건 때문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것 때문인가요? 강현이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 뉴스 봤어요. 해군 장교가 실종됐다가 청포읍에서 정비공으로 살고 있는 채 발견되었다고요. 당신 군복 사진도 나왔어요, 강현 씨. 아니, 민석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강현이 한지수 박사의 진료실을 나설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엄청난 무게감을 안고 있었다. 김민석 소령, 작전명 물수리, 이반 볼코프. 그 이름들은 단순한 기억의 파편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살아있는 과거였다. 그가 청포읍 경찰서로 돌아왔을 때 박수진 요원과 송 대령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현의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그들은 이반 볼코프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잠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강현 씨, 아니 김소령님. 박 요원이 그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방금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명단에 볼코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드미트리 바라노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라노프, 강현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짧고 다부진 체격, 왼쪽 눈썹 위에 흉터. 동해 작전 때 갑판 위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가 볼코프의 경호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왔다면 볼코프도 이미 여기 와 있을 겁니다. 송 대령이 청포읍 주변 지도를 펼쳤다. 볼코프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반드시 복수를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방식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잔인했죠. 바로 그때 박서연 지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현 씨, 은행 밖에 이상한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처음 보는 남자들이 아침부터 건물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강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서연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사무실 문 잠그고 건물 보안팀에 비상 상황이라고 알리세요. 절대로 그 남자들에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가 박 요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볼코프 부하들이 은행에 있습니다. 서연 씨가 안에 있고요. 박 요원은 즉시 무전으로 청포 상호저축은행으로 경찰 병력을 급파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은행 주변을 배회하던 검은색 SUV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들은 서연을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경고를 남긴 것이었다. 그들이 언제든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현이 침통하게 말했다. 볼코프는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를 끌어내려 할 겁니다.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몇 시간 후 청포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박서연 지점장의 아들 지민이가 하교 후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학교 주변 CCTV에는 지민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검은색 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서연은 절망감에 무너져 내렸다. 임시지휘본부가 차려진 경찰서 회의실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때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강현이 최만식 사장에게서 돌려받은 위성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다. 강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와 함께 익숙한 러시아 억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석 소령. 아니 이젠 강현이라고 불러야 하나 평범한 이름이더군. 비범한 남자에겐 어울리지 않게 볼코프. 강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지민이는 어디 있나? 아, 그 꼬마 말인가. 아주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이더군. 지금 내 옆에서 아주 얌전히 잘 있어. 볼코프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희열이 담겨 있었다. 물론 네가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 예의 바름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뭘 원하나 원하는 거라. 글쎄, 5년 동안 내 놈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생각하면 아주 많은 것을 원하지. 내 동생의 목숨, 내 조직의 몰락, 그리고 내 명예까지. 하지만 지금은 소박하게 시작하지. 오늘 밤 자정 폐쇄된 수산 가공 공장으로 혼자 와라. 물론 경찰 친구들이나 국정원 나부랭이들은 빼고 말이야. 만약 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낌새라도 보이면. 글쎄, 이 꼬마가 천식을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낡고 먼지 많은 곳은 그 애한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군.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박 요원과 송 대령은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함정입니다. 송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김소령님. 저희가 전술팀을 시간이 없습니다. 강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5년 전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던 그 시절의 냉철함으로 돌아와 있었다. 정비공 이강현은 사라지고 UDT-CL 김민석 소령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 볼코프는 대규모 경찰 작전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가 이상한 낌새라도 눈치채면 지민이는 끝장입니다. 그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그는 회의실 지도를 가리켰다. 폐쇄된 수산 가공 공장은 청포읍 외곽 맹그로브 숲과 갯벌로 둘러싸인 외땅 옷에 있었다. 볼코프는 제가 정문으로 올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는 최만식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청포읍에서 밤의 맹그로브 숲을 소리 없이 항해할 수 있는 배와 선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폐쇄된 수산 가공 공장 내부를 송금 보듯 아는 사람도요. 최 사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홍 선장이라고 있네. 은퇴한 어부인데 그 양반만큼 이 근처 바다와 갯벌을 잘 아는 사람도 없지. 그리고 공장이라면 배씨 아저씨가 있네. 문 닫기 전까지 거기서 30년 넘게 일했었지.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을 걸세. 그분들을 지금 당장 여기로 모셔다 주십시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부탁드립니다. 강연은 전화를 끊고 박 요원과 송 대령을 바라보았다. 두 분의 공식적인 지원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몇 시간 후 어둠이 내린 경찰서 뒷문으로 홍 선장과 배씨 아저씨가 들어섰다. 60이 넘은 홍 선장은 그을린 얼굴에 받아 사람 특유의 강인함이 어려 있었고 70이 넘은 배씨 아저씨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강현은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장 도면을 펼쳐 보이며
작전 계획을 설명했다. 자정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강현이 말했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정문으로 접근하여 볼코프의 주의를 끌 겁니다. 그 사이 홍 선장님께서는 강경위님과 국정원 요원 한 분을 데리고 수로를 통해 공장 뒤편으로 은밀히 침투해 주십시오. 배씨 아저씨께서는 내부 구조와 잠재적인 위험 요소, 그리고 볼코프가 지민이를 셔감금했을 만한 장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너무 위험한 계획입니다, 김소령님. 박 요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만약 볼코프가 눈치채면 그는 제가 지원 병력을 데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강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실제로 혼자 나타나 그의 허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공격은 그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겁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강현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서연 씨는 여기에 남아 지민이에 대한 정보를 주십시오. 아이의 습관,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행동 뭐든지 좋습니다. 그게 지민이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민이는 겁이 많아요. 하지만 똑똑하고 관찰력이 뛰어나죠. 만약 기회가 있다면 단서를 남기려 할 거예요. 그리고 천식이 있어요. 심하지는 않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발작이 올 수도 있고요. 주머니에 항상 흡입기가 있을 거예요. 그 정보는 강현에게 또 다른 시간 제약을 의미했다. 만약 아이가 약 없이 발작을 일으킨다면 1시간 안에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출발 준비를 마친 강현은 마지막으로 서연 앞에 섰다. 돌아오겠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었든 전에는 누구였든 지금의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뺨에 손을 얹었다. 알아요. 작은 고깃배 한 척이 어둠을 가르며 맹그로브 숲 사이를 소리 없이 나아갔다. 홍 선장은 마치 자신의 송음처럼 물길을 읽었고 강경위와 국정원 요원은 긴장된 침묵 속에 각자의 무기를 점검했다. 그들 뒤로 또 다른 작은 배에는 최만식 사장과 몇몇 믿을 만한 청포읍 주민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따르고 있었다. 강현은 홀로 폐쇄된 수산 가공 공장으로 향하는 외길을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침착했지만 온 신경은 예리하게 곤두서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없었고 오직 공장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의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이 그를 인질로 삼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아들의 생명을 구하며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것이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다. 밤 11시 40분 홍 선장이 모는 작은 어선이 소리 없이 폐쇄된 수산 가공 공장의 후미진 수로로 접근했다. 맹그로브 숲 안이 이곳에서는 갈대숲이 우거진 갯벌이 그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배씨 아저씨가 가리킨 낡은 배수관은 성인 남성 한 명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공장 내부로 직접 연결되는 유일한 비밀 통로였다. 강경위와 국정원 요원이 먼저 진입했고 배씨 아저씨는 그들의 안내를 맡았다. 한편 밤 11시 53분 이강현은 약속대로 폐쇄된 수산 가공 공장 정문으로 향하는 외길을 홀로 걷고 있었다. 그의 귀에 꽂힌 소형 이어피스에서는 홍 선장팀이 목표 지점에 거의 도달했다는 희미한 신호음이 들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침착했지만 온몸의 감각은 5년 전 특수부대 시절처럼 예리하게 깨어나 있었다. 공장 정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희미한 발정이 불빛 몇 개만이 거대한 내부를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다. 녹슨 기계들과 끊어진 컨베이어 벨트들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갈비뼈처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공장 셔바닥 멀리 2층 관리실로 보이는 높은 단상 위에서
이반 볼코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민석 소령 아주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군. 군인 습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양이지. 그의 옆에는 드미트리 바라노프가 박지민 군의 입을 틀어막은 채 서 있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강연을 보자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꼬마는 풀어줘라, 볼코프. 내 놈 볼 일은 나한테 있잖나. 강연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내려져 있었지만 언제든 방역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꼬마가 바로 내 볼일의 핵심이지. 볼코프가 차갑게 웃었다. 내 놈이 내 동생에게, 내 조직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주 관대한 처사라고 생각해야 할 거다. 무기부터 버리시지 소령. 그리고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와. 강현은 허리춤에 숨기고 있던 권총을 천천히 꺼내 바닥으로 미끄러뜨렸다. 볼코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주 보기 좋군. 한때는 국제적인 테러 조직을 공포에 떨게 했던 UDT 릴의 영웅이 이제는 아들뻘 되는 아이 하나 구하겠다고 무장 해제라니. 내 놈이 원하는 건 복수잖나. 강현이 다시 한번 천천히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를 죽이면 되는 것 아닌가. 아이는 이 일과 아무 상관없다. 상관없다고 볼코프가 조롱하듯 되물었다. 내 놈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내 형제, 내 사업, 내 삶까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놈은 평범한 정비공 행세를 하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어림없는 소리다, 김민석. 나는 내 놈이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느끼게 해줄 테다. 내 놈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 놈 눈앞에서 천천히 부서뜨려줄 생각이었는데 뭐 이 아이도 나쁘지 않군. 내 놈의 새로운 가족이잖나. 강현은 지민이를 유심히 살폈다.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주머니 쪽을 향하고 있었다. 흡입기. 서연 씨 말이 맞았다. 아이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나 김민석 볼코프가 말을 이었다. 내 놈과 내 부하들이 내 배를 급습했을 때 내 놈은 마치 지옥에서 온 악마 같았지. 하지만 결국엔 내 놈도 실패했어. 내 부하들은 모두 죽었고 너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지. 나는 내 놈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나다니. 운명은 참으로 짓궂단 말이야. 강현은 볼코프가 계속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그는 지민이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지민이가 갑자기 격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 심한 천식 발작이라도 온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다. 바라노프가 당황하여 아이를 붙잡는 손을 잠시 늦추었다. 지금이다. 강연이 외치는 것과 동시에 공장 전체에 불빛이 꺼졌다. 배씨 아저씨가 안내한 국정원 요원이 주 전원 차단기를 내린 것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현은 용수철처럼 몸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은 5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사방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다. 볼코프의 부하들이 어둠 속에서 마구잡이로 총을 쏘아댔지만 강현은 이미 지민이에게 도달해 있었다. 그는 아이를 낚아채 가장 가까운 기계 뒤로 몸을 숨겼다. 지민아 괜찮냐? 네. 내 아저씨 저... 흡입기. 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알겠다. 내가 저놈들 주의를 끄는 동안 저쪽 문으로 뛰어가 강경위님이 계실 거다. 알겠지?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강현은 빼앗은 강도의 권총으로 어모 사격을 하며 소리쳤다. 지민이가 문을 향해 뛰는 동안 강현은 어둠과 엄폐물을 이용하여 볼코프의 부하들을 하나씩 상대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다.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고
모든 동작은 수천 번 반복된 훈련의 결과였다. 총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콘크리트 기둥에 파편이 튀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위층 캐쇼크에서는 홍 선장팀이 합류하여 볼코프의 부하들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의 공격에 당황한 악당들은 우왕좌왕했고 그 틈을 타 강현은 바라노프에게 접근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바라노프는 전 스페츠나츠 출신답게 강력했지만 강현은 복수심과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절박함으로 싸웠다. 몇 차례의 격렬한 공방 끝에 강현은 바라노프의 관자놀이에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성공시켰고 거구의 남자가 풀썩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볼코프뿐이었다. 그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수로 쪽 출구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트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강현은 그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어딜 도망가나 볼코프. 강현이 외치는 소리에 볼코프가 뒤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남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로딩 도크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5년 전 동해의 악몽이 그들 사이에 다시 한번 펼쳐지는 듯했다. 내 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볼코프가 증오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반가쇠를 당겼다. 총알이 강현의 어깨를 스치며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볼코프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부두 위에서 격렬하게 뒤엉켰다. 볼코프는 절박함으로 싸웠지만 강현의 기술과 분노는 그를 압도했다. 마침내 강현의 강력한 일격에 볼코프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싸움이 끝나자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최만식 사장과 마을 주민들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볼코프와 그의 부하들이 결박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박서연 지점장이 달려와 아들 지민이를 부둥켜 안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지민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피투성이가 된 강현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감사만이 가득 차 있었다. 강현은 지친 몸을 이끌고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을 되찾은 어머니와 악몽에서 벗어난 아이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과거의 망령은 마침내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인지도 몰랐다. 김민석 소령의 삶은 끝났지만 이강현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이반 볼코프와 그의 수하들이 체포된 후 청포읍은 잠시 숨막히는 긴장감에서 벗어났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강현 안이 이제는 김민석 소령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될 그는 청포병원에서 어깨 총상을 치료받으며 회복 중이었다. 박서연 지점장과 아들 지민이는 매일같이 그를 찾아와 간호했고 그들의 존재는 민석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분노가 남아있었다. 5년 전 작전명 물수리는 왜 실패해야만 했는가? 그의 동료들은 왜 죽어야만 했는가? 국정원 박수진 요원과 국군 방첩사령부 송대령은 볼코프에 대한 신문을 강화했다. 국제적인 무기 밀매상인 그는 수많은 혐의로 종신형을 면키 어려웠지만 마지막 발악처럼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작전명 물수리 실패의 배후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 이반 볼코프는 작전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 대령이 병실에 있는 민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 정보 유출의 중심에 대한민국 해군 최고위급 인사가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누굽니까? 윤태진 제독입니다. 그 이름은 민석에게 천둥과도 같았다. 윤태진 제독.
한때 그가 가장 존경했던 상관이자 작전명 물수리 투입 직전 그에게 개인적으로 임무 브리핑을 했던 인물. 그가 어떻게 볼코프의 주장은 충격적이었지만 민석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윤제독의 버지니아, 아니 평택의 개인 별장에서 있었던 비밀 브리핑. 그가 마지막 순간에 건네준 안전한 접근 경로라는 정보, 그리고 그 경로가 정확히 매복 지점으로 이어졌던 끔찍한 기억. 증거가 있습니까? 민석이 물었다. 볼코프는 윤제독이 도박빚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 약점을 파고들어 수년간 정보를 빼냈다고 주장합니다. 작전명 물수리 정보 역시 거액의 돈과 함께 거래되었다고요. 그는 현재 자신의 해외 계좌에서 윤제독 측근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 요원이 덧붙였다. 비밀리에 최고위급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송 대령과 박 요원은 국정원 및 방첩사의 정예 요원들로 팀을 꾸려 볼코프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윤태진 제독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석은 부상에서 회복하는 대로 조사팀에 합류하여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작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었던 모든 경로를 분석했다. 며칠 후 민석이 퇴원하여 최만식 사장이 마련해준 임시 거처 그의 가게 위층 작은 방이었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위성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제한 없음이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김민석 소령인가 윤태진 제독의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젠 강연이라고 불러야 하나. 자네의 기적적인 생환 소식은 내게도 큰 놀라움이었네. 제독님. 민석의 목소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자네 상황이 여러모로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네. 기억 상실 문제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과거의 등장도 그렇고 해군에서는 자네의 원활한 복귀와 안정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일세. 물론 자네의 안전을 위한 특별 경호팀도 곧 청포읍으로 내려갈 걸세.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숨겨져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작전명 물수리에 대한 일부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최고 등급 기밀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게. 자네가 현재 민간인 신분이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왜곡되거나 불확실한 기억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전화가 끊기자 민석은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윤제독은 이미 조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틀림없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즉시 송 대령에게 연락했다. 경호팀을 보낸다는 건 감시하겠다는 뜻이고 작전명 물수리에 대해 입을 다물라는 경고입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김소령님. 송 대령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저희도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윤제독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그를 무너뜨리기 어려울 겁니다. 바로 그때 박수진 요원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다. 김소령님, 볼코프의 변호사를 통해 알렉산더 페트로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윤태진 제독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김소령님께 전달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페트로프, 볼코프의 오랜 자금 관리인이자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작전명 물수리 실패 후 국제수사망을 피해 스위스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왜 이제 와서 민석이 의아해했다. 췌장암 말기라고 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어쩌면 마지막 속죄를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볼코프나 윤제독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고요. 며칠 후 민석과 송 대령 박 요원은 스위스가 아닌 제3국의 안전가옥에서 알렉산더 페트로프와 마주 앉았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김민석 소령,
페트로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당신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소.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었지. 그는 USB 드라이브 하나와 낡은 가죽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윤태진이 우리 조직과 거래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어.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심지어 그가 직접 우리에게 작전 정보를 넘기는 영상까지도. 나는 이 모든 것을 수년간 비밀리에 보관해왔어.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 왜 우리에게 이걸 주는 거요? 송다령이 물었다. 페트로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어. 하지만 죽음 앞에서만큼은 한 조각의 진실이라도 밝히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그저 윤태진 그 교활한 늙은이가 나보다 먼저 파멸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건지도.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페트로프가 제공한 증거는 윤태진 제독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다. 국정원과 방첩사는 즉시 윤 제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의 반역 행위는 군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하지만 윤 제독은 순순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려 했고 언론을 통해 민석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전직 군인으로 매도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상황은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민석은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5년 전 차가운 바닷속에서 산화한 동료들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박소연과 아들 지민이,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삶을 찾은 청포읍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는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이반 볼코프의 폭로와 알렉산더 페트로프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들로 인해 윤태진 제독의 반역 행위는 더 이상 은폐될 수 없었다. 국정원과 국군 방첩사령부의 합동수사팀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움직였고 윤 제독의 오랜 부패와 매국 행위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그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 속에 그의 추악한 민낯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 과정은 길고 힘들었다. 윤 제독 측 변호인단은 김민석 소령의 기억상실과 정신적 불안정성을 문제 삼으며 그의 증언 신빙성을 공격하려 했고 볼코프와 페트로프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매도하며 그들의 증거 역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지수 박사의 꾸준한 치료와 박소연 지점장의 지지 속에서 그는 과거의 기억들을 더욱 명료하게 복원했고 법정에서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페트로프가 남긴 금융거래 내역 및 통신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고 윤 제독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어갔다. 몇 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윤태진 제독은 국가반역죄, 군사기밀 유출 수로회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모든 계급과 훈장을 박탈당했다. 5년 전 작전명 물수리에서 산화한 김민석 소령의 팀원들, 박준하 상사, 최민규 중사, 배진호 중사, 그리고 알렉스 로빈슨 하사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고 그들의 희생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닌 상관의 배신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었음이 공표되었다. 진해 해군 기지에서는 그들을 위한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민석은 정복 대신 깨끗한 민간인 복장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의 곁에는 서연과 지민이가 함께였고 그의 옛 동료였던 송대령, 이제는 장군으로 진급했다가 박수진 요원도 자리를 지켰다. 그는 전사한 팀원들의 유가족들을 만나 일일이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슬픔과 회한,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무리는 아니라는 것을. 진짜 마무리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서 그들의 몫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리라. 해군에서는 민석에게 현역 복귀와 함께 파격적인 진급 및 주요 보직을 제안했다. 그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높이 평가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석은 정중히 사양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조국을 위해 싸웠던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송 장군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제 삶은 이곳 청포읍에 있습니다. 제게는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과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는 가끔씩 UDT SEAL 후보생들을 위한 비공식적인 멘토나 교관 역할을 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그의 주된 삶의 터전은 더 이상 군이 아니었다. 청포읍으로 돌아온 민석 안이 이제는 모두에게 편안한 이름이 된 강현은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최만식 사장은 그에게 최씨 오토앤마린의 지분 일부를 넘기며 함께 사업을 확장하자고 제안했고 강현은 기꺼이 수락했다. 그들은 낡은 정비소를 현대적인 시설로 개조했고 특히 해양 레저 장비 수리 및 개조 분야를 특화하여 청포읍의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퇴역 군인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에서 배운 기술을 민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교육 과정이었다. 첫 번째 교육생은 강도 사건 때 함께 싸웠던 젊은 해병대 출신 대릭 한국 이름으로는 이승준을 비롯한 4명의 젊은이들이었다. 강현은 그들에게 단순히 자동차 정비 기술만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그의 작업실은 이제 희망을 수리하는 공간이 된 듯했다. 박서연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지민이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주말이면 청포읍의 아름다운 해변을 산책했다. 폭풍 후 치던 밤, 은행에서의 첫 만남 병원에서의 어색했던 재회, 그리고 볼코프와의 사투와 윤제독의 재판까지 그 모든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강현과 서연은 지민이와 함께 집 근처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다. 지민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강현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아이는 학교 야구팀에서 투수로 활약하며 가끔씩 강현에게 투구폼 교정을 받기도 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지민이가 불쑥 말했다. 늘 그를 강현 아저씨라고 불렀던 아이였다. 저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강현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물론이지 아들아, 언제든지.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민이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현재의 충만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문득 최만식 사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자네는 항상 여기 자리가 있었네. 이제야 좀 더 흥미로운 배경 이야기가 생겼을 뿐이지. 어쩌면 최 사장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기억을 잃고 표류했던 5년 동안에도 어쩌면 이곳 청포읍에 이 사람들과 함께할 운명이었는지도 몰랐다. 서연 씨, 강현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것은 화려한 청혼은 아니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결혼식은 다음 해봄 청포읍 해변공원에서 열렸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최만식 사장이 주례를 맡았고 강 여사가 운영하는 갈매기 식당에서는 잔치 음식이 끊이지 않았다. 지민이는 늠름하게 신랑 들러리를 섰고 하늘에서는 마치 윤하가 축복이라도 내려주는 듯 따사로운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결혼식 사진은 최씨 오토 앤 마린의 확장된 사무실에 걸렸다. 그 옆에는 해군 정복을 입은 김민석 소령의 빛바랜 사진과 그가 처음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땄을 때 찍었던 소박한 증명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서로 다른 정체성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모두 이강현이라는 한 남자의 삶을 이루는 소중한 조각들이었다. 몇 년 후 강현은 여전히 청포읍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며 퇴역 군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름아름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웅담이나 비극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현재를 살았고 미래를 만들어갔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가끔씩 그는 지민이와 함께 바닷가에 나가 낚시를 하곤 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때로는 폭풍우처럼 예기치 않은 시련을 가져다 주지만 그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새벽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벽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손에는 이제 기름때 대신 아내의 손을 잡을 때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가 더 익숙해져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5년간의 어둠 끝에서 마침내 찾아낸 진정한 삶의 의미였다.